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세 번째 수기. 하나. 타케이치의 예언 중 하나는 적중하고 하나는 빗나갔습니다. 여자들이 홀딱 반할 거라는 명예롭지 못한 예언은 맞췄지만 틀림없이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는 축복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기껏해야 저는 조잡한 잡지에 재능 없는 무명 만화가가 되었을 뿐입니다. 가마쿠라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저는 넙친의 집 2층의 손바닥만한 방에서 기거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다달이 병원이 눈물 수준의 돈이 왔는데 직접 제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넙치 앞으로 몰래 보내는 눈치였고, 그나마도 그것뿐 고향과는 모든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넙치는 항상 불퉁한 얼굴을 한 채 제가 비위를 맞춰보겠다고 웃어도 마주 웃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간단히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건가 싶을 만큼 야비하게, 아니 도리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돌변해서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면 안 돼.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넙치는 제가 자살할 염려가 있다고 봤는지, 다시 말해서 여자 뒤를 따라 다시 바다에 뛰어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절대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운 채로 아침부터 밤까지 2층의 손바닥만한 방에 코타스 안에 처박혀서 헌 잡지나 읽으며 멍청하게 지내고 있는 저는 자살할 기력조차 잃은 상태였습니다. 넙치의 집은 오쿠보의 의학전문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서화 골동품상, 청룡원이라는 간판의 글자만큼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만 한 건물에 두 집이 사는 공동주택의 한 칸이라 가게의 입구도 좁고 가게 안엔 먼지만 풀풀 날리는 데다 변변찮은 잡동사니들만 잔뜩 늘어놓고는 가게엔 거의 앉아있지도 않고 아침부터 심기불편한 얼굴로 총총히 외출을 했습니다. 자리를 비울 때면 17, 8살쯤 먹은 점원 하나가 가게도 보고 제 감시역도 하는데, 틈만 나면 동네 아이들과 밖에서 캐치볼이나 하는 주제에 2층의 식객을 무슨 바보나 미치광이로 보는지 어른이 설교하듯 저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전 누구와 말씨름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저 지친 척 혹은 감탄한 척 표정을 지으며 고분고분 잔소리를 듣고 그 말에 복종했습니다. 이 점원은 사실 시부타가 숨겨놓은 자식인데 뭔가 사정이 있어 친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시부타가 독신인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듯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안 사람들한테서 그와 관련된 소문을 살짝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원래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자세한 내막은 전혀 모릅니다. 하기는 그 점원의 눈매에서도 묘하게 물고기의 눈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넙치에 숨겨놓은 자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참 쓸쓸한 부자지간입니다. 밤늦은 시각 2층에 있는 저 몰래 둘이서 메밀국수를 배달시켜서 말 없이 먹곤 했습니다. 넙친의 집 식사 담당은 늘 그 점원이었습니다. 2층에 있는 귀찮은 식객의 식사는 따로 쟁반에 담아 삼시세끼 2층으로 가져다주고, 넙치와 점원은 계단 아래 눅눅한 방에서 달그락달그락 그릇 소리를 내며 허겁지겁 식사를 했습니다. 3월 말의 어느 날 저녁, 넙치는 뜻밖의 돈 벌 건수라도 물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웬일로 술상까지 차려놓고 저를 아래층으로 초대했습니다. 넙치 아닌 참치회를 대접하고는 대접하는 본인이 맛있다며 감탄하고 칭찬도 해대다 멍하니 앉은 식객한테도 술을 권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대체 어떡할 생각입니까? 그 말엔 대꾸하지 않고 식탁위 접시에서 참멸치포를 집어들어 그 작은 생선들의 은빛 눈알을 보고 있자니 술기운이 얼근히 올라오면서 한창 놀고 돌아다니던 때가 그리워지는 게 호리키까지 그리워지면서 자유가 간절해져서 그만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는 광대짓을 할 의욕도 사라져서 그저 넙치와 점원의 멸시 속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넙치 역시 저와 허물없이 길게 이야기하는 상황은 피하는 눈치인데다
저도 굳이 그런 넙치를 쫓아서 뭔가를 호소할 마음도 없다 보니 저는 완전히 얼빠진 식객 노릇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게 전과 전력이 따라다니고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 도련님 마음가짐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련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먼저 진지하게 제게 상담을 요청하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넙치의 말투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의 말투는 이런 식으로 까다롭고 어딘가 모호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같이 미묘하고 복잡한데, 그 무익하다 싶을 정도의 엄중한 경계심과 무수하다 할 정도의 치사한 계산 속에 저는 늘 당황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광대짓을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아니면 말없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패배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도 사실 넙치는 대충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했더라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음을 전 나중에야 알고서 넙치의 불필요한 조심성, 아니 세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거칠애나 체면치레에 말할 수 없이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넙치는 그때 이렇게만 말했으면 됐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디든 4월부터 학교를 다니세요. 학교에 입학하면 생활비는 고향에서 좀 더 넉넉히 보내주기로 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한 사실이지만 내막은 원래 이랬습니다. 곧이 곧대로 말해줬더라면 저도 그 말에 따랐을 테죠. 그런데 넙치가 쓸데없이 조심하느라 빙 둘러 말한 탓에 일이 얄궂게 꼬이면서 제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진지하게 저와 의논할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요. 무슨 의논이요? 저는 정말로 무슨 소리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야 도련님 심중에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라니요. 앞으로 어쩔 생각인지 도련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도련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학교에 가고 싶어도... 물론 돈이 필요하죠.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생각이에요. 돈은 고향에서 보내주기로 되어 있다는 그 한마디를 왜 해주지 않은 걸까요? 그 한마디에 따라 제 생각도 정해졌을 텐데 그때의 저로서는 그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어때요? 장래 희망 같은 건 없습니까? 도대체가 사람 하나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신세를 지는 사람이야 알 턱이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참 걱정이에요. 나도 돌봐주기로 한 이상 도련님이 우유부단하게 지내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멋지게 새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도련님이 장래 계획이 어떤지 먼저 제게 진지하게 의논을 해온다면 저도 응할 생각이에요. 물론 그래봐야 보다시피 가난에 빠진 내가 돕는 거니 전처럼 호사스럽기를 바라는 건 가당치도 않죠. 하지만 도련님의 각오가 단단하고 장래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 나와 의논해 준다면 조금이나마 새 출발을 위해 거들어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도련님, 앞으로 대체 어쩌실 생각입니까? 여기 2층에서 지낼 수 없다면 일을 해서라도...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제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니요. 직장인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화가요. 큰맘 먹고 말했습니다. 에? 저는 그때 목을 움츠리며 웃는 넙치 얼굴에 비친 그 교활한 그림자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멸의 그림자와 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자면 그 바다의 천길 만길 깊은 곳에 그런 기묘한 그림자가 어른어른 일렁이고 있을 것만 같은, 뭔가 어른의 삶의 깊은 밑바닥을 힐끔 보여주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야 말할 가치도 없다. 각오라는 게 전혀 안 되어 있다. 생각을 해라. 오늘 하룻밤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쫓기듯 2층으로 올라왔는데
누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무렵 저는 넙치네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녁에 틀림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적어놓은 친구한테 장래 문제로 의논을 하고 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편지지에 연필로 큼지막하게 쓴 다음 아사쿠사에 사는 호리키 마사오의 주소 성명을 덧붙여 놓고 몰래 넙치의 집을 나왔습니다. 넙치한테 잔소리를 들은 게 분해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넙치의 말 맞다나 저는 각오라는 게 되어 있지 않은 남자라 장래고 뭐고 도무지 짐작도 가지 않은 데다 넙치의 집에서 계속 신세를 져서는 넙치에게도 안 될 노릇이고 이러다 혹시라도 제가 분발해 보겠다며 뜻을 세운다 한들 그 새 출발의 자금을 가난한 넙치한테서 다달이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위 장래 계획이라는 걸 호리키 같은 녀석과 의논하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넙치의 집을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잠시만이라도 넙치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그 잠시라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멀리 달아나고 싶다는 탐정 소설에나 나올 법한 속셈에서 그런 편지를 남겨두었다기보단 아니 그런 심정도 어렴풋이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역시 넙치에게 갑작스런 충격을 줘서 그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들통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워 반드시 어떻게든 꾸미는 게 제 서글픈 성격 중 하나인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경멸하는 성격과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어떤 이익을 바라고 꾸며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산통을 깨버렸을 때 분위기가 돌변하는 게 질식할 만큼 두려워서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될 줄 알면서도 저의 필사적인 봉사를 설령 그것이 비뚤어지고 미약하고 어리석은 것일지라도 그 봉사하는 심정으로 저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 꾸며넣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또한 세상이 소위 정직한 사람들로부터 된통 이용당하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호리키의 주소와 이름을 편지지 끄트머리에 써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넙치의 집을 나와 신주쿠까지 걸어가서 품고 있던 책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역시 막막해졌습니다. 전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지만 우정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실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호리키처럼 노는 친구는 별개로 치더라도 모든 인간관계는 제게 그저 고통만 줄 뿐이고 그 고통을 덜어보겠다고 열심히 광대짓을 하다 보면 도리어 기진맥진 녹초가 됩니다. 결국 몇 되지도 않는 지인들의 얼굴을 그들과 비슷하게 닮은 얼굴들조차도 오다 가다 마주치면 심장이 철렁하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전율에 휩싸이는 형편인 걸 보면 저는 남들이 저를 좋아해 준다는 건 알지만 남을 사랑하는 능력에는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세상 사람들 역시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큰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저에게 소위 친한 친구라는 게 생길 리도 없는 데다 저에게는 방문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문은 저에게 신곡의 지옥문 이상으로 섬뜩해서 그 문 안에 무시무시한 용처럼 비린내 나는 괴수가 꿈틀거리는 기척을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과도 친분을 쌓지 못했다. 어디에도 찾아갈 수가 없다. 호리키. 그야말로 농담이 진담이 된 꼴이었습니다. 남겨둔 편지에 써놓은 대로 저는 아사쿠사의 호리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호리키의 집을 제가 먼저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전보를 쳐 호리키를 불러내는데 지금은 그 전보 치는 데 들어갈 돈에도 손이 떨리는 데다 초라해진 신세 탓에 생각도 삐딱해져서 전보로는 호리키가 나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인 방문을 결심하고 한숨을 내쉬며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할 단 하나의 사람이 호리키란 말인가 싶으니 왠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처절한 기분이 엄습해 왔습니다. 호리키는 집에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골목 안쪽의 2층 집으로 호리키는 2층에 딱 하나뿐인 3평짜리 방을 쓰고 아래층엔 호리키의 늙은 부모와 젊은 직원이 셋이서 끈을 꿰매고 박으며 남학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호리키는 도시 사람으로서 그의 새로운 면모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속된 말로 약삭빠른 성격이라고 하죠. 시골 출신인 제가 놀라 휘둥그레질 정도로 차갑고 교활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저처럼 그저 하염없이 휩쓸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 참 어이가 없다. 아버지한테 용서는 받았어? 아직 못 받은 거야? 도망쳐 나왔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던 대로 어물쩍 넘겼습니다. 호리키가 당장에 눈치를 챌 게 뻔한데도 어물어물 넘기려 했습니다. 아, 어떻게든 되겠지. 야,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충고하는데 멍청한 짓은 이쯤에서 그만둬. 난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요즘 많이 바빠? 볼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아, 야! 방석실은 대체 왜 끊고 앉은 거야? 저는 대화하면서 깔고 앉은 방석에 꿰맨 실인지 묶은 실인지 아무튼 술 장식처럼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실 하나를 무의식 중에 손가락으로 쑥 잡아당기기도 하며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리키는 자신의 집 물건이라면 방석에 달린 실 한 올도 아깝다는 듯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그야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호리키는 지금껏 저와 교제하면서 무엇 하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호리키의 노모가 단팥죽 2그릇을 쟁반에 얹어 들고 왔습니다. 아, 이런... 호리키는 뼛속까지 효자라도 되는 양 노모에게 송구스러워했고 말씨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손했습니다. 아,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단팥죽이네요. 아이, 뭘 이리 극진한 대접을.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볼 일이 있어서 금방 나가봐야 돼요.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어머니가 자랑하시는 단팥죽을 내오셨는데 안 먹으면 아깝죠. 잘 먹겠습니다. 야, 너도 얼른 들어. 어머니가 일부러 만들어주신 거야. 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극진할 때가. 꼭 연극만도 아닌 것 같은 게 굉장히 반색하며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저도 후루룩 들이켜봤지만 물냄새가 나는 데다 새알은 새알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 가난을 경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단팥죽이 맛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노모의 정성도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가난이 두렵기는 해도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팥죽, 그리고 그 단팥죽을 반색하는 호리키를 보며 저는 도시 사람의 알뜰한 본성, 그리고 안과 밖을 확실히 구별해서 영위하고 있는 도쿄 사람의 가정의 실체를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고 바뀌고 똑같이 그저 끊임없이 인간의 삶으로부터 그저 달아나기만 하는 멍청한 저만 혼자 철저히 남겨지고 호리키한테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에 당황해서 칠 벗겨진 젓가락을 놀려 단팥죽을 먹으며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는 걸 기록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난 오늘 볼 일이 좀 있어서. 호리키는 일어나서 겉옷을 입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할게. 미안해. 그때 한 여자가 호리키를 방문하면서 제 운명도 급변하게 됐습니다. 호리키는 벼랑간 생기를 띄었습니다.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지금 당신한테 찾아가려던 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뭐 상관없어요. 자, 앉으시죠. 제가 깔고 앉았던 방석을 빼서 뒤집은 상태로 내밀자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는지 호리키는 얼른 낚아치더니 다시 뒤집어서 그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방엔 호리키의 방석 외에는 손님용 방석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여위고 키가 컸습니다. 내민 방석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방문 옆에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잡지사 사람이었는데 호리키에게 진작부터 사파인지 뭔지를 부탁해 놓은 게 있어 그걸 받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급해서요. 예, 다 했습니다. 벌써 옛날에 다 끝냈죠. 자, 여기. 그때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전보를 읽은 호리키의 기분 좋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아이, 젠장!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넙치한테서 온 전보였습니다. 좌우지간 바로 돌아가.
내가 널 데려다주면 좋겠지만 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가출한 주제에 그 태평한 얼굴은 뭐야? 댁이 어디세요? 예, 오쿠보입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해버렸습니다. 마침 회사 근처네요. 여자는 고슈 출신으로 28살이었습니다. 5살짜리 딸 아이와 고엔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나 봐요. 눈치가 너무 빨라. 가엾게. 처음으로 기둥서방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시즈코. 이게 그 여기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즈코가 신주쿠의 잡지사로 출근하고 나면 저와 5살짜리 시게코는 얌전히 집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게코는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놀았던 모양인데 눈치 빠른 아저씨가 나타나서 놀아주니 아주 신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멍하니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파트 창 바로 앞에 전기줄에 연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봄날의 먼지바람에 흔들리고 찢기면서도 악착같이 전기줄에 매달려 떨어지지도 않고 고개를 까닥까닥 하고 있는지라 저는 그 연을 볼 때마다 씁쓸하게 웃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론 꿈에서까지 그 연이 보여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 많이.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란 말 그거 진짜더라? 바보 같은 소리. 그런 캐캐묵은 말 따위. 과연 그럴까? 당신은 몰라. 이대로 가다가는 나 도망칠지도 몰라. 대체 어느 쪽이 가난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느 쪽이 도망친다는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 힘으로 벌어서 그 돈으로 아니 담배를 사고 싶어. 그림도 호리키 같은 녀석보다는 내가 훨씬 잘 그릴걸? 이때 제 머릿속에 절로 떠오른 것은 중학생 시절에 그린 다케이치가 말한 괴물이라고 하는 몇 장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걸작. 몇 번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 그림들만큼은 정말 뛰어난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다양한 그림을 그려봤지만 그 추억 속 그림의 발치에도 못 미쳐서 저는 늘 가슴이 텅 빈 듯한 나른한 상실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미처 다 마시지 못한 한 잔의 압생트. 저는 그 영원히 보상할 길 없는 상실감을 나 몰래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이야기가 나오면 제 눈앞에 그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가 아른거리면서 그 그림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 재능을 믿게 하고 싶다. 하며 초조감에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지. 당신은 심각한 얼굴로 농담하는 게 귀여워. 농담이 아닌데, 정말인데.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하며 부질없이 맴도는 범인만 하다 문득 마음을 바꿔 깨끗이 포기한 채 말했습니다. 만화 그리면 되지. 적어도 만화는 호리키보다 잘 그릴 자신이 있어. 그렇게 얼버무린 광대의 한마디는 오히려 진지하게 믿어줬습니다. 그래, 맞아. 실은 나도 감탄했어. 시게코한테 만날 그려주는 만화. 보면 나까지 웃음이 터진다니까. 어때? 우리 회사 편집장한테 부탁해줄 수도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월간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나. 항상 겁먹은 것처럼 흠칫거리면서 웃기는 소리도 잘하고 가끔 혼자 지독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 모습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놔. 그 밖에도 시즈코는 이런저런 말로 저를 치켜세워 주었지만 그것이 곧 기둥서방의 추잡스러운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가라앉을 뿐 전혀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보단 돈이다. 좌우지간 시즈코한테서 벗어나 자립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궁리도 해봤지만 자꾸만 더 시즈코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지경이 돼서 가출한 뒷수습이며 뭐며 거의 모든 것을 이 여장부인 고슈 여자에게 신세지게 됐고 그럴수록 저는 시즈코를 대할 때마다 한층 더 흠칫흠칫 해야만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시즈코의 주선으로 넙치, 호리키, 시즈코 세 사람의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저는 고향과는 완전히 절연된 대신 시즈코와 떳떳하게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즈코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써준 덕분에 제 만화도 의외로 돈벌이가 돼서 저는 제 돈으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불안감과 울적함은 점점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라앉고 또 가라앉았습니다. 시즈코네 잡지에 매달 연재하는 만화 긴타씨와 오타씨의 모험을 그리다 문득문득 고향집이 떠오르면 못 견디게 외로워져서 펜을 눌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게 시게코였습니다. 그때쯤 시게코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기도하면 하느님이 뭐든 다 들어준다는 게 정말이야? 그게 진짜라면 저야말로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에게 냉철한 의지를 내려주셔서 제게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셔서 사람이 사람을 밀쳐내도 죄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제게 분노할 수 있는 얼굴을 주소서. 맞아. 시게코한테는 뭐든 들어주겠지만 아빠는 안 될 거야. 저는 신조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사랑은 믿지 못하고 신의 벌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 그것은 단지 신의 채찍질을 받기 위해 고개 숙인 채 심판대를 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믿지만 천국의 존재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빠는 왜 안 돼?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정말? 아빠는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건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내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사람들이 너무도 두려운데 내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호감을 보이고 반대로 나는 또 그렇게 호감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두려워져서 사람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이 불행한 병적인 성격. 이것을 시게코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게코는 하느님한테 뭘 조르고 싶은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바꿨습니다. 난 있잖아. 진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찔어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시게코의 적인지 시게코가 저의 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나를 위협하는 무서운 어른이 있었구나. 타인.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타인. 비밀투성이의 타인. 시게코의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게코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이 아이도 벼랑간 등애를 때려 죽이는 속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게코한테까지 흠칫흠칫 겁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어이, 생마! 집에 있나? 호리키가 다시 제 거처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가출한 날 저를 그렇게 섭섭하게 만들었던 녀석이지만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네 만화가 제법 인기라지? 아마추어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똥배짱이 있다 보니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하지만 방심하지 말라고 태생이 기본이 안 돼 있더군. 무슨 스승이라도 되는 양 말했습니다. 저의 그 괴물 그림을 보여준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고 저는 또 부질없이 맴도는 생각에 몸부림치며 대꾸했습니다. 아픈들 꼬집네. 깍 하고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호리키는 점입가경으로 기가 살아서 말했습니다. 처세하는 재능은 있다만 그거 하나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 발목 잡히는 날이 올걸? 처세하는 재능. 그저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내가 처세술에 재능이 있다니. 저처럼 인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며 속이는 짓은 결국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는 속담 속에 담긴 영리하고 교활한 처세의 교훈을 신봉하는 짓과 같은 꼴이라는 걸까요? 인간은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으면서도 둘도 없는 친구라 하고 평생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가 죽으면 울며 조사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거나 호리키는
물론 시즈코에게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마지못해 수락했을 게 뻔하지만 제 가출의 뒤처리를 함께 해준 사람이란 이유로 이제 나의 제 삶을 새로 만들어준 대단한 은인이자 시즈코와 저를 맺어준 월하의 노인인 양 굴며 잘난 척 설교를 해대기도 하고 한밤중에 고주망태로 쳐들어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오인, 항상 오인이었습니다. 오인을 빌려 가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네 여성 편력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는 세상이 용납 못해. 세상이라니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복수형을 말하는 걸까요? 대체 어디에 그 세상이라는 것에 실체가 있단 말인지 어쨌거나 강하고 모질고 무서운 곳이라고만 생각하며 지금껏 살아온 그 세상인데 호리키의 말을 듣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세상이란 건 널 말하는 거 아니야? 혀 끝에까지 나온 이 말을 호리키가 화라도 낼까 무서워 꾹 눌러 삼켰습니다. 더는 세상이 용납 못해. 세상이 아니라 네가 곱게 안 보는 거잖아. 그런 짓을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호된 꼴을 당할 거야. 세상이 아니라 너잖아. 당장 세상에서 매장돼. 세상이 아니야. 매장하는 건 너잖아. 그대야말로 자신의 흉포함, 괴기스러움, 악랄함, 늙은 너구리 같은 교활함, 요괴 할멈 같은 성정을 알라. 그런 온갖 말이 가슴속을 오가지만 저는 그저 얼굴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진땀이 다 나네, 진땀이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저는 세상이란 개인이다 라는 철학 비슷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란 한 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기 시작한 뒤부터 저는 이전까지보단 그나마 조금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즈코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조금 떼쟁이가 되었고 흠칫흠칫 겁도 먹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호리키의 말을 빌리자면 이상하게 인심이 박해졌답니다. 또 시게코의 말을 빌리자면 시게코를 그다지 귀여워해주지 않게 되었답니다. 말없이 웃음기도 잃은 채 날마다 시게코 돌보기 노릇을 하며 긴타씨와 오타씨의 모험이니 천하태평 우리 아빠의 노골적인 나류작, 천하태평 우리 스님과 성질급한 핀짱이라는 제가 봐도 이해 안 가는 자포자기식 제목들의 연재 만화를 각 잡지사에 주문, 가뭄에 콩나듯 했지만 시즈콘의 회사 말고도 의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죄다 시즈콘의 회사보다 더 질 떨어지는 소위 삼류 출판사였습니다. 주문에 따라 정말이지 너무도 우울한 기분으로 느릿느릿하게 그저 술 살 돈만 생각하며 그려냈습니다. 그러다 시즈코가 퇴근을 하면 교대하듯 훌쩍 밖으로 나가 고인지역 근처의 노점이나 스탠드바에서 값싸고 독한 술을 들이켜고 살짝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아파트에 돌아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얼굴이란 말이지. 천하태평 우리 스님의 얼굴 말인데 실은 당신 잠자는 얼굴에서 힌트를 얻은 거야. 당신 자는 얼굴도 폭삭 늙은 거 알아? 40 먹은 남자 같다니까. 그게 다 누구 탓인데. 전기를 쪽쪽 빨아먹혀서 그렇잖아. 흐르는 강물과 사람 팔자는 무얼 그리 냉가슴인가 강가의 버드나무. 고성방가 그만하고 얼른 자. 아니면 밥 차릴까? 시즈코는 어디까지나 차분할 뿐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술이면 마시지. 흐르는 강물과 사람 팔자는 흐르는 사람과 아니 흐르는 강물과 강물의 팔자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시즈코가 벗기는 대로 옷을 벗고 시즈코의 가슴에 이마를 묻은 채 잠드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도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관례에 따르면 된다네. 말인즉 거칠고 커다란 환락만 피한다면 자연히 커다란 슬픔도 찾아오지 않는 법. 앞길을 막아선 거추장스러운 돌덩이를 두꺼비는 돌아서 가지. 우에다 빈이 번역한 기샤를 크로인가 하는 사람의 이 시구를 발견했을 때 저는 혼자 얼굴이 불타오를 만큼 벌개졌습니다. 두꺼비. 그게 나야.
세상이 용납하고 말 것도 없어. 매장하고 말 것도 없지. 난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동물이야. 두꺼비. 어기저 거기저 꿈틀대고 있을 뿐이야. 제 음주량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고인 지역 부근뿐 아니라 신주쿠와 긴자까지 나가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일도 있었고, 단순히 오직 관례에 따르지 않기 위해 바에서 무례한 흉내를 내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키스를 해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그 동반 자살건 이전에, 아니 그때보다 더 피폐해지고 야비해진 술꾼이 되면서 돈에 쪼들려 시즈코의 옷까지 내다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그 찢어진 연을 보며 씁쓸하게 웃던 때로부터 벌써 1년이 넘게 지나 벚나무에 새잎이 돋아날 무렵, 저는 또 시즈코의 기모노 허리띠며 속옷들을 몰래 들고 나와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으로 긴저에서 술을 마시느라 이틀을 연달아 외박했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자 역시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의식 중에 발소리를 죽이며 시즈코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안에서 이야기하는 시즈코와 시게코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술을 왜 마시는 거야? 아빠는 있잖아.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은 술을 마셔? 그게 아니라. 아빠 놀라겠지. 싫어할지도 몰라. 어쩜, 저거 봐. 상자에서 튀어나왔네? 성질 급한 핀장 같아. 그러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치즈코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빠끔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흰 새끼 토끼가 보였습니다. 깡충대며 온 방란을 휘젓고 다니는 토끼를 모녀가 쫓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구나, 이 모녀는. 얼빠진 나란 놈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머지않아 두 사람을 망치겠지. 소박한 행복, 착한 모녀. 두 사람에게 행복을. 혹시라도 신이 나 같은 놈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단 한 번,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두 사람의 행복을 기도하리. 저는 그 자리에 납죽 엎드려 합장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긴자로 나간 저는 두 번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밭이 바로 옆에 스탠드바 2층에서 다시금 기둥 서방의 형태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세상, 저도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며 당장 그 자리에서만의 싸움이며 게다가 그 자리에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다.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노예도 노예 나름의 비굴한 보복을 한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한판 승부의 기댈 밖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대의 명분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노력의 목표는 반드시 개인, 개인을 뛰어넘어 또다시 개인.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대양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환영에 겁먹고 벌벌 떨던 데서 조금은 해방되어 예전만큼 끝없이 눈치 보는 일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당히 뻔뻔하게 처신하는 기술을 몸에 익힌 것입니다. 고행지의 아파트를 박차고 나온 저는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에게 말했습니다. 헤어지고 왔어.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판 승부는 결판이 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저는 거짓반 우격 다짐으로 그 가게 2층에 눌러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호된 비난을 해야 할 세상은 제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았고 저 역시도 세상을 향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담만 그러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전 그 가게의 손님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고 심부름꾼 같기도 하고 친척 같기도 한, 남들이 봤을 때 도대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을 텐데도 세상은 조금도 수상쩍게 여기지 않았고 가게 단골 손님들도 저를 요조요조하고 정답게 대해주며 술도 권하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세상을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곳은 그리 무서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가 품어왔던 공포감이란 이를테면 봄바람엔 백일 해균이 득시글거리며
공중 목욕탕에는 눈을 멀게 하는 세균이 우글우글, 이발소에는 탈모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우르르, 전차의 가죽 손잡이엔 옴볼레가 바글바글, 또 생선회나 설익은 육류에는 촌충의 유충이니 디스토마니 하는 기생충들의 알이 반드시 숨어 있고,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으로 유리 파편이 파고들어 그 파편이 온몸을 돌고 돌다 눈을 찔러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 소위 과학의 미신에 벌벌 떠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몇십만 마리의 세균이 우글우글 떠다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나와 눈꼽만치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 순식간에 지워 없앨 수 있는 과학의 유력일 뿐이라는 것도 저는 깨우치게 됐습니다. 먹다 남긴 도시락에 밥을 3톨, 1,000만 명이 하루에 3톨씩만 남겨도 쌀 몇 가마니를 내다 버리는 셈이라든가, 1,000만 명이 하루에 고프는 휴지를 한 장씩만 절약해도 펄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하는 과학적 통계에 저는 지레 겁을 먹고는 한 톨이라도 밥을 남길 때마다, 그리고 코를 풀 때마다 산더미 같은 쌀과 산더미 같은 펄프를 낭비하고 있다는 착각에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이 지금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암울한 기분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과학의 거짓말, 통계의 거짓말, 수학의 거짓말일 뿐, 3톨의 밥알은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곱셈, 나눗셈의 응용 문제로도 못 쓸 지극히 원시적이며 전능한 주제입니다. 불 꺼진 어두운 변소 구멍에 사람이 몇 번에 한 번꼴로 한쪽 발을 헛디디며 떨어지는가, 전차의 출입구와 플랫폼 사이에 벌어진 틈에 승객의 몇 명 중 몇 명이 실족할까 하는 식의 확률 계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멍청한 짓이죠.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변소 구멍에 잘못 앉았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설을 과학적 사실이랍시고 배우고 현실에 그대로 반영해서 공포에 떨던 어제까지의 제가 귀엽다는 생각에 웃고 싶을 만큼 저는 세상이란 것의 실체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아직 인간이란 존재가 무서웠습니다. 가게 손님을 대할 때도 술부터 한 잔 들이켜야 가능했습니다. 무서울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라죠. 내심 무서우면서도 작은 동물을 오히려 꽉 움켜쥐는 꼬마처럼 저는 밤마다 가게로 나가 술에 취한 채 손님들 앞에서 어줍잖은 예술론을 떠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화가. 하지만 저는 커다란 활락도 커다란 슬픔도 없는 무명 만화가. 나중에 감당 못할 슬픔이 찾아와도 좋으니 격렬하고 커다란 활락을 맛보고 싶어. 속으로는 초조했지만 당장 지금의 제 기쁨이란 손님들과 객적은 소리나 하며 술을 얻어 마시는 일뿐이었습니다. 교바시로와 그런 시시한 생활을 계속한 지도 벌써 1년. 제 만화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뿐 아니라 역에서 파는 조잡하고 외설스런 잡지에도 실리게 되었는데, 저는 조시 이키타라는 도를 넘어선 저질 장난 같은 익명으로 추잡한 추나 따위를 그렸고, 그림에는 보통 루바이야트의 시구를 삽입했습니다. 쓸데없는 기도 따위 관두라니까. 눈물짓게 하는 것들 다 내던져버려. 자, 한 잔 들지. 좋은 생각만 하면서. 괜한 걱정 따위 잊어버리라고. 불안과 공포로 사람을 위협하는 작자들은 스스로 지은 가당찮은 죄에 떨며 죽은 저들의 복수에 대비하느라 머릿속이 끊임없이 계략으로 가득하지. 간밤 술이 넘쳐나니 내 심장도 기쁨으로 넘쳐났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니 오직 황량하기만 할 뿐, 웬일인가 하룻밤 사이 변해버린 내 마음이여. 천벌받을 생각 따위 관두라니까. 저 멀리 울려대는 북소리처럼 공연히 불안해진 그 녀석. 방귀 낀 것까지 하나하나 죄로 계산해서야 어찌 살려고. 정의는 인생의 지침이랴. 허면 피로 칠갑된 전장에 암살자의 칼끝에 어떤 정의가 깃들어 있단 말인가. 어디에 지도 원리가 있단 말인가. 어떤 지혜의 빛이 있단 말인가. 아리답고도 무서운 것이 덧없는 속세라네. 가냘픈 사람의 아들은 버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네.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의 씨앗이 심긴 탓에 선이네 악이네 죄네 벌이네 저주만 받을 뿐, 걷잡을 수 없이 그저 허둥거릴 뿐, 깨부술 힘도 의지도 물려받지 못한 탓에
어딜 그리 헤매고 다녔는가? 뭐라? 비판, 검토, 재인식? 채, 헛된 꿈이지. 있지도 않은 헛개비지. 에헤, 술을 깜빡했으니 다들 어리석은 근심인 게로지. 어때? 이 끝없는 창공을 보라고. 이 안에 오독하니 떠있는 점일 뿐인데 지구가 왜 자전을 하는지 알게 뭐냐. 자전, 공전, 반전도 다 제 마음이지. 가는 곳마다 지구의 힘을 느끼고 온갖 나라에서, 온갖 민족에서 동일한 인간성을 발견하는 나는야 이단자라네. 다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야. 아니면 상식도 지혜도 없는 거야. 산 몸뚱이의 기쁨을 금지하고 술을 끊으라 하고. 됐어, 무스타파.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그런데 그 무렵 제게 술을 끊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날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으면. 바 맞은편에 있는 작은 담배 가게에 17, 8살 된 아가씨였습니다. 요시코라고 피부가 하얗고 덧니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며 그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안 돼? 뭐가 잘못됐어? 있는 술 모조리 마셔버리고 사람의 아들이여 증오를 지우라, 지우라, 지우라 라고 옛날 페르시아에 그만두자. 슬픔으로 지친 심장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쥐기를 돌게 하는 술잔뿐이라고. 알아? 몰라요. 이놈, 키스해버린다. 하래죠? 겁도 없이 넉살 좋게 아랫입술을 쏙 내미는 겁니다. 이런 녀석을 봤나? 정조관념. 하지만 요시코의 표정엔 어디로 보나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모질게 춥던 어느 밤, 저는 술에 취해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그 담배 가게 앞에 맨홀에 빠졌습니다. 요시코! 나 좀 살려줘!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요시코가 나와 구해줬습니다. 오른팔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며 요시코는 웃음기 없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니까요. 저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다쳐서 피를 흘리고 불구가 되는 것은 질색이기 때문에 요시코의 치료를 받으며 이제 그만 술을 끊어볼까 생각했습니다. 끊을게. 내일부터 한 방울도 안 마실 거야. 정말요? 꼭 끊을 거야. 끊으면 요시코, 내 섹시 해줄 거야? 물론 섹시 이야기는 농담이었습니다. 물이죠. 물이란 물론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모던 보이는 모보, 모던 걸은 모걸이라는 식으로 그 무렵 다양한 줄임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좋았어. 손가락 걸자. 꼭 끊을게.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저는 또 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무렵 휘청휘청 밖으로 나가 요시코의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요시코, 미안해. 마셔버렸다. 왜 그래요? 왜 취한 척을 하고 그래요? 흠칫 놀랐습니다.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정말인데? 정말 마셨어. 대체 누가 취한 척을 한다고 그래? 자꾸 놀리지 말아요. 나쁜 사람이네. 도무지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알 텐데. 오늘도 대낮부터 마셨어. 미안해. 연기 잘하시네요. 연기가 아니래도 그러네. 이 바보. 키스해버린다. 하래죠? 아니다. 나 같은 놈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 섹시 삼을 생각도 일찌감치 버려야지. 내 얼굴 좀 봐. 벌겋잖아. 마셨다니까? 그야 석양빛을 받아서 그렇죠. 누굴 속이려고. 어제 나랑 약속했는데 마실 리가 없잖아요.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술을 마셨다니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
어두침침한 가게 안에 앉아 웃고 있는 요시코의 하얀 얼굴을 보며 때묻지 않은 처녀성은 고귀하구나. 난 지금껏 나보다 어린 처녀와는 자본 적이 없다. 결혼하자. 그 때문에 나중에 그 어떤 커다란 슬픔이 찾아온데도 좋다. 사나울 만큼 커다란 환락을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좋다. 처녀성의 아름다움이란 멍청한 시인의 달콤한 감상의 환영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역시 이 세상이 살아있는 것이었구나. 결혼해서 봄이 오면 둘이 자전거를 타고 아오바 폭포를 보러 가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심한 저는 소위 한판 승부로 그 꽃을 훔치는데 티끌만치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했고 결혼으로 얻은 환락은 결코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슬픔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크기로 들이닥쳤습니다. 저에게 세상이란 역시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결코 그런 한판 승부 따위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둘, 호리키와 나, 서로 경멸하면서 교제하는, 그리고 서로 한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소위 교우의 모습이라면 저와 호리키의 사이도 분명 교우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의 의협심에 기대어 여자에게 의협심이라는 말을 쓰자니 좀 얄궂기는 하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적어도 도회지 남녀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오히려 의협심에 불탔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겁쟁이인데다 체면 차리기에만 바쁘고 째째했습니다. 의협심에 기대어 담배가게 요시코를 내연의 처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스키지 스미다강의 근처에 자그마한 목조 2층집 1층의 방을 빌려 둘이 살았습니다. 술도 딱 끊고 이제 정식 직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만화 작업에 힘을 쏟았으며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은 찻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꽃 화분도 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저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의 말을 듣고 몸짓을 바라보는 게 즐거워서 어쩌면 나도 이제 점점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이제 내게 비참한 죽음 따위는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생각을 어렴풋이 가슴속에 품기 시작하던 참에 호리키가 또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이 생마! 알아? 얼굴 보니 철이 좀 들었나? 오늘은 고엔지 여사님 심부름으로 왔어. 그렇게 입을 열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 요시코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괜찮겠어? 하고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무슨 말이든 괜찮아.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실제로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라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교바시바의 마담과 저의 관계는 물론이요. 제가 가마쿠라에서 일으킨 동반 자살 사건을 알려줘도 스네코와 제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거짓말 솜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때론 적나라하게 말해줬는데도 요시코에게는 다 농담으로만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잘난 척은 여전하네. 뭐 별건 아냐. 고인지에도 가끔 놀러오라고 전해달라네. 잊을만 하면 괴물새가 날개를 펼치고 퍼덕퍼덕 날아와 기억 속 상처를 부리로 찢어 발깁니다. 순식간에 과거의 치욕과 죄의 기억들이 생생히 눈앞에 펼쳐져 악! 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질 것만 같은 공포심에 휩싸이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잔할래? 저는 말했습니다. 좋지. 저와 호리키, 겉모습은 둘이 꼭 닮았습니다. 쌍둥이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분을 느낄 때는 어디까지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싸구려 술을 마실 때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와 호리키는 얼굴만 마주하면 순식간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털을 가진 개로 변해 눈 내리는 변화관을 날뛰며 다니는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린 다시금 옛 우정을 키워가는 꼴로 둘이 함께 교바시의 스탠드바에 드나들다가 끝엔 고엔지의 시즈코 아파트에까지 고주망태가 된 2마리 개가 찾아가서 자고 나오는 사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잊히지도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호리키는 해질 무렵 후줄근한 유카타를 입고 스키지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는
오늘 꼭 필요한 사정이 있어 여러 못을 전당포에 잡혔는데 그 사실을 노모가 알게 되면 곤란하다. 바로 찾고 싶으니 무조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역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래왔듯 요시코에게 시켜 요시코의 옷을 전당포에 맡기게 하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호리키에게 빌려주고도 돈이 조금 남기에 남은 돈으로 요시코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한 다음 집 옥상에 올라가 스미다 강에서 이따금 희미하게 불어오는 시궁창 냄새나는 바람을 맞으며 참으로 구질구질한 피서의 술판을 벌였습니다. 우린 그때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임이었습니다. 명사는 모두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로 구분되니 희극명사, 비극명사로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증기선과 기차는 둘 다 비극명사이고 전차와 버스는 둘 다 희극명사인데 이유를 모르는 자는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 희극에 단 하나라도 비극명사를 집어넣는 극작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낙제이며 비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준비됐어? 담배는? 제가 물었습니다. 비극.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리키가 대답했습니다. 약은? 가루약이야, 알약이야? 주사약. 비극. 그럴까? 호르몬 주사도 있는데. 아니야, 무조건 비극이야. 야, 우선 주사 바늘부터가 누가 뭐래도 비극이잖아. 좋아, 저 주지. 하지만 너 약이나 의사는 그래봬도 은근히 희극이다. 죽음은 희극. 목사나 중이나 다 마찬가지야. 100점 만점. 그리고 삶은 비극이지. 아니야, 그것도 희극이야.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든 다 희극이 된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만화가는 설마 희극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비극, 비극, 비극. 비극의 대명사야. 아이, 무슨 소리야. 비극의 대명사는 너잖아. 이런 시덥잖은 말장난으로 가버리면 따분하긴 하지만 우린 이 게임이 전 세계 그 어떤 문학살롱에서도 없는 굉장히 세련된 게임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와 비슷한 게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반대말 맞히기였습니다. 검정의 반대말은 하양, 하지만 하양의 반대말은 빨강, 빨강의 반대말은 검정. 꽃의 반대말은? 제가 질문하면 호리키는 입술을 삐딱하게 깨물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합니다. 화월이라는 요리집이 있으니까 달이다. 아니지, 그게 무슨 반대말이야. 차라리 비슷한 말이 가깝다. 별과 제비꽃도 비슷한 말이잖아. 반대말이 아니야. 알았어. 그럼 꿀벌이다. 꿀벌? 뭐라는 그럼? 개미인가? 참나, 그건 그림 주제잖아. 어디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알았다. 꽃에는 떼구름. 달에는 떼구름이겠지. 그거야. 꽃에는 바람, 바람이야. 꽃의 반대말은 바람. 실망인데? 그건 나니와부시 가사잖아. 출신을 알만하다. 아니야. 비파다. 점이 가경이군. 꽃의 반대말은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꽃답지 않은 것. 그걸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잠깐 뭐야. 여자구나. 내친 김에 여자의 비슷한 말은? 내장. 넌 도대체가 시라는 걸 모르네. 그럼 내장의 반대말은? 우유. 그건 제법 괜찮네. 그 기세로 하나만 더 해보자. 수치심. 옹투의 반대말은? 파렴치한이지. 다시 말해서 인기 만화 작가 조시 기타. 호리키 마사오, 너는 어떻고? 이때쯤부터 두 사람은 점점 웃음을 잃었고 소주 특유의 취기, 그 유리 파편이 머리에 가득한 것 같은 우물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난 아직 너처럼 오랏줄에 묶이는 치욕은 당한 적 없어. 흠칫 놀랐습니다. 호리키는 내심 저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어디까지나 죽지 못해 사는 파렴치한 멍청한 괴물, 다시 말해 산송장으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저를 이용할 만큼 이용하는 게 전부인 교우 관계였구나 싶으니 역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리키가 저를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의 자격이 없는 아이였으니까 호리키한테까지 경멸당하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의 반대말은 뭘까? 이건 어려울걸? 법률이지. 호리키가 천연덕스럽게 그리 대꾸하기에 저는 호리키의 얼굴을 새삼 바라봤습니다. 근처 빌딩에서 깜박이는 네온사인의 붉은 빛을 받은 호리키의 얼굴이 무자비한 형사처럼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기가 딱 막혔습니다. 야, 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죄의 반대말이 법률이라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며 새침한 얼굴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사가 없는 곳에는 죄가 꿈틀댄다고 말이죠. 그럼 뭔데? 신? 너한테는 왠지 예수쟁이 같은 구석이 있긴 하지. 구역질나게. 그렇게 가볍게 결론 내리지 말고 둘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어쨌든 재미있는 주제 아니야. 이 주제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설마 죄의 반대말은 선이지? 선량한 시민.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사람 말이야. 농담하지 말라니까. 선은 악의 반대말이야. 죄의 반대말이 아니라. 악과 죄가 다른가? 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의 언어라고. 까다롭게 굴긴. 그럼 역시 신 아닐까? 신이면 만사 해결이지. 아, 배고프다. 지금 아래층에서 요시코가 누에콩을 삶고 있어. 잘 됐네. 누에콩 좋아하는데. 호리키는 머리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넌 죄라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당연하지. 너처럼 죄인이 아니잖아. 난 술과 여자를 즐기긴 해도 여자를 죽게 만들거나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내진 않아. 죽게 한 게 아니다. 돈을 뜯어낸 게 아니다. 그렇게 마음속 어딘가에서 가녀린 하지만 필사적인 항의의 목소리가 올라오지만 또 한편으론 내가 나쁜 놈이라며 바로 인정을 해버리고 마는 이 성격. 저는 대놓고 논쟁이란 걸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음울한 소주의 취기 탓에 자꾸만 험악해져가는 감정을 안간 힘을 다해 억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야. 죄의 반대말을 알게 된다면 죄의 실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 구원, 사랑, 빛. 하지만 신한테는 사탄이라는 반대말이 있고 구원의 반대말은 고뇌일 테고 사랑은 증오, 빛은 어둠이라는 반대말이 있고 선은 악, 죄와 기도, 죄와 후회, 죄와 고백, 죄와... 죄다 비슷한 말이네. 죄의 반대말은 대체 뭐지? 죄의 반대말은 꿀이지. 꿀처럼 달콤하니까. 아, 배고프다. 뭐 먹을 것 좀 가져와. 네가 가져오면 되잖아. 거의 태어나 처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격렬한 분노의 목소리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유, 알았어. 그럼 아래층에 가서 요시코와 둘이 죄를 짓고 오지. 논쟁보다는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게 최고 아니겠어? 죄의 반대말은 꿀콩? 아니다. 누에콩인가? 호리키는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죄와 공복, 공복과 누에콩? 아, 아니다. 이건 비슷한 말인가? 호리키는 주절주절 헛소리를 짓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머리 한구석으로 그 말이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만약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을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나열한 것이라면
죄와 벌, 절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것, 죄와 벌을 반대말로 생각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물리기, 썩은 연못, 어지럽게 뒤얽힌 그 깊은 바닥에 알 것 같아. 아니다. 아직. 하고 머릿속에 주마등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을 때 호리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터무니없는 누에콩이야. 이리 와봐. 호리키의 목소리와 낯빛이 획 돌변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휘청휘청 일어나 아래층으로 가는가 싶었더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살기등등한 심상치 않은 기세로 우린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에서 다시 1층의 제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호리키는 걸음을 딱 멈추더니 손가락질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좀 봐. 제 방 위쪽에 작은 창문이 열려있고 그 창을 통해 방 안이 보였습니다. 환한 전기불 아래 2마리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질어질한 현기증을 느끼며 이 역시 인간의 모습이다. 이 역시 인간의 모습이다. 놀랄 거 없다. 하고 거친 호흡과 함께 가슴속으로 중얼대기만 한 채 요시코를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장승처럼 계단 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호리키가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도망치듯 다시 옥상으로 뛰어올라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피를 머금은 여름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저를 덮친 감정은 분노도 혐오도 또 슬픔도 아닌 무지막지한 공포였습니다. 그것도 묘지에서 귀신을 만났을 때 수준의 공포가 아니라 신사의 삼나무 숲에서 흰 옷을 입은 신성한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느낄 법한 그저 입을 닥치게 만드는 고대의 거친 공포감이었습니다. 제 흰머리는 그날 밤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었으며 마침내 사람을 끝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이 세상의 삶에서 그 어떤 기대감이나 기쁨, 공감들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그 일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제 미간은 정통으로 맞아 딱 쪼개졌고 그날 이후 그 상처는 그 어떤 인간을 만나든 그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딱하긴 한데 너도 이제 좀 깨달은 게 있겠지? 난 2번 다시 여긴 안 올 거야. 여긴 그냥 지옥 그 자체네. 그래도 요시코는 용서해라. 너도 어차피 제대로 된 놈은 아니잖아. 이만 실례한다. 거북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만큼 멍청한 호리키가 아니었습니다. 전 일어나 앉아 혼자서 소주를 마신 다음 꺼이 목청 높여 울었습니다. 끝도 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누에콩이 수북이 담긴 접시를 든 채 요시코가 제 등 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했는데. 됐어. 아무 말 마. 넌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것뿐이야. 앉아. 콩이나 먹자. 나란히 앉아 콩을 먹었습니다. 신뢰는 죄가 되는가? 상대 남자는 저에게 만화를 그려달라고 해서는 알량한 돈을 거들먹거리고 놓아두고 가는 30살가량의 무하게 왜소한 장사치였습니다. 그 장사치는 면목이 없는지 그날 이후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웬일인지 저는 그를 증오하기보다는 맨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곧바로 크게 헛기침을 하거나 뭔가 손을 쓰지도 않은 채 저에게 고자질을 위해 그대로 옥상으로 돌아온 호리키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치밀어 올라 신음했습니다.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입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 신께 묻습니다. 신뢰는
죄가 되나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 후로 오랫동안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비굴하게 오들오들 떨면서 남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을 믿는 능력에 금이 가버린 물건에게 요시코의 때묻지 않은 신뢰심은 그야말로 아오바 포포처럼 싱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하룻밤새 누런 구조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걸 좀 보세요. 요시코는 그날 밤부터 제가 찡그리는지 웃는지 표정 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봐, 제가 부르면 움찔움찔 놀라고 눈을 어디에 둘지 모릅니다. 웃겨보려고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흠칫거리고 괜스레 제게 극존칭을 쓰게 됐습니다. 과연 때묻지 않은 신뢰감은 죄의 원천인가? 저는 유부녀가 겁탈당한 이야기책을 이것저것 찾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요시코만큼 비참하게 당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왜소한 장사치와 요시코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 비슷한 감정이 있었더라면 그나마 제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름날의 단 하룻밤, 요시코는 신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 미간은 정통으로 쪼개지고 목소리는 잠기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으며 요시코는 평생 눈치를 보고 쩔쩔매며 살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리 고통스러운 것도 커다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느냐 마느냐 하는 권리를 가진 남편이야말로 행복한 게 아닐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괜히 호들갑을 떨 것 없이 냉큼 아내와 헤어지고 새 아내를 맞이하면 된다. 그걸 못하겠으면 소위 용서하고 꾹 참는 거지. 어쨌거나 남편 한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두루두루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건은 물론 남편에겐 커다란 충격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충격일 뿐 언제까지고 끝날 줄 모르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와 달리 권리가 있는 남편의 분노로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를 내기는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고 또 그 아내란 사람은 자신이 가진 보기 드문 미덕 때문에 그런 화를 입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미덕은 남편이 처음부터 동경해온 때묻지 않은 신뢰감이라는 견딜 수 없이 가련한 것이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신뢰감은 죄가 되는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미덕에까지 의혹을 품게 되면서 저는 이제 세상 만사를 알 수 없게 되어 그저 술에만 매달렸습니다. 얼굴 표정은 극도로 비열해졌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셔 이는 뭉텅뭉텅 빠졌으며 만화도 거의 외설스런 그림만 그리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추나를 베껴 밀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를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항상 제 시선을 피한 채 쩔쩔매는 요시코를 보면 저 녀석은 경계심이라고는 없는 여자니 그 장사치랑 한두 번 붙어먹은 게 아닌지도 몰라. 혹시 호리키하고도?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하는 식으로 의혹이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과감하게 따져 물을 용기는 없다 보니 지병인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그저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는 술기운을 빌려 은근슬쩍 비굴한 유도시문을 조심조심 해보기도 하고 속으로는 어리석게도 일희일비하면서 겉으론 호들갑스럽게 광대짓을 하며 요시코에게 역겨운 지옥의 애무를 하다 잠에 골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고주망태로 취해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저는 설탕물 생각이 났습니다. 요시코가 자는 기척이기에 직접 부엌으로 설탕 단지를 찾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단지에 설탕은 없고 웬 길쭉한 검은색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손에 들었다가 그 상자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라벨은 손톱으로 반 넘게 벗겨져 있었지만
영어 글씨 부분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D-I-A-L 다이얼. 그즈음 저는 오직 소주에 젖어 살다 보니 수면제는 복용하지 않았지만 불면은 제 지병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수면제라면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얼의 이 상자 한 갑은 분명 치사량 이상일 터였습니다. 아직 상자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이를 저지를 생각으로 이런 곳에, 그것도 라벨까지 벗겨서 감춰둔 게 분명했습니다. 가엾게도 저 친구는 라벨에 적힌 영어를 읽지 못해 손톱으로 밥만 긁어내고는 제가 모를 줄 안 것이겠죠. 너에게는 죄가 없어. 저는 소리 죽여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어 약을 모조리 입에 털어넣고 차분히 컵에 물을 마신 다음 전기불을 끄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죽은 듯 잤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실로 보고 경찰 신고를 미뤄줬다고 합니다.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 중얼댄 말이 집에 갈 거야 였다고 합니다. 집이란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인지 당사자인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는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심사가 단단히 꼬인 표정의 넙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전에도 연말이었거든. 가뜩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해마다 이렇게 연말만 노려서 말썽을 피우니 아주 그냥 내가 죽겠어. 넙치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는 교바시바의 마담이었습니다. 마담... 저는 마담을 불렀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 마담은 웃는 얼굴을 제 얼굴 위로 덮을 듯이 바짝 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요시코랑 헤어지게 좀 해줘.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마담은 숙였던 허리를 펴더니 이내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이어 저는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습다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표현하기 힘든 실언을 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우하하하 하고 먼저 넙치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자 마담도 쿡쿡 웃기 시작했고 저 역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와중에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인 채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요. 넙치는 한참을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야죠. 여자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여자가 없는 곳이라. 잘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 저의 이 멍청한 헛소리는 나중에 너무나도 비참한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요시코는 제가 자신을 대신해 독을 먹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만 보면 전보다 더 쩔쩔매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통 웃을 줄도 모르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 집안에 있기가 갑갑해 자꾸만 바깥으로 나돌면서 여전히 싸구려 술을 마시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수면제 사건 이후 제 몸은 비쩍 꼴았고 팔다리도 나른해 만화 작업도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넙치가 문 안쳐 와서 놓고 간 돈, 넙치는 제 성의입니다 하며 마치 자신의 지갑을 털기라도 한 양 돈을 내밀었지만 알고 보니 이 역시 고향의 형님들이 보내준 돈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쯤엔 저도 넙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와는 달리 넙치의 그런 허세 연기를 어렴풋이 남아 간파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머리를 써서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고분고분 넙치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애초에 넙치와 형님들이 왜 쓸데없이 그런 복잡한 머리를 굴리는지 알 듯 모를 듯한 게 저로서는 참 얄궂게만 느껴졌습니다. 놓고 간 돈으로 큰맘 먹고 혼자 미나미이지의 온천에도 가봤지만 느긋하게 온천 여행을 즐길 주제도 못해서 요시코만 생각하면 몸서리 나게 외롭기만 한 게 숙소 방에서 산이나 바라보는 유유자적한 마음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탕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지저분한 찻집 비슷한 곳에 들어가서는 소주를 그야말로 뒤집어 쓰듯이 마셔 몸을 더 망가뜨린 상태로 도쿄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저는
여긴 고향 땅에서 몇백 리인가, 여긴 고향 땅에서 몇백 리인가 하고 웅얼웅얼 노래하며 끝도 없이 내리쌓이는 눈을 발끝으로 차듯이 긴자의 뒷골목을 걷다 별안간 구토를 했습니다. 최초의 각혈이었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일장기가 그려졌습니다. 전 한참을 그냥 웅크려 앉아있다 깨끗한 눈을 두 손으로 퍼 얼굴을 씻으며 울었습니다. 여기는 어둠의 오솔길인가? 여기는 어둠의 오솔길인가? 어린 소녀의 가련한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불행. 이 세상엔 온갖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 불행한 사람들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의 불행은 소위 세상을 향해 당당히 항의할 수 있으며 세상 또한 그 사람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해주고 동정해줍니다. 하지만 저의 불행은 모두 저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고 혹시 우물우물 한마디라도 항의 비슷한 말을 꺼낼라 치면 넙치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트인 입이라고 뻔뻔하게 잘도 짓거린다며 기막혀 할 것입니다. 저란 사람은 속된 말로 남봉꾼인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심약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악 덩어리인 모양이라 스스로 끝도 없이 자신을 불행에 몰아넣기만 할 뿐 그걸 멈추게 할 구체적인 대책 따위 없습니다. 전 일어서서 우선 무슨 약이든 먹어야겠다 싶어 근처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약국 부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부인은 플래시세례라도 받은 것처럼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게 뜬 눈엔 경악의 빛이나 혐오의 빛이 아닌 거의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연모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 불행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은 남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 하고 생각했을 때 문득 그 부인이 목발을 짚고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곁으로 가 부축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계속해서 그 부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이 주르륵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커다란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흘러넘쳤습니다. 그대로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저는 그 약국을 나와 휘청휘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코에게 소금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마신 다음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둘러대며 하루 종일 잤습니다. 밤이 되자 제 비밀스런 각혈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약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웃으며 약국 부인에게 있는 그대로 지금 몸 상태를 털어놓은 뒤 상담을 했습니다. 술을 삼가야겠어요. 우린 마치 피부치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시고 싶어요. 안 돼요. 제 남편도 폐결핵이었는데 술로 결핵균을 죽이겠다며 술독에 빠져 살다 명을 재촉했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약을 드릴게요. 술은 꼭 끊어요. 부인, 미망인으로 하나 있는 아들이 지바인지 어디인지 의대에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얼마 후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려 휴학하고 입원 중이며 집엔 중풍이 걸린 시아버지가 누워있고 부인은 5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또각또각 목발을 짚고 저를 위해 이쪽 선반 저쪽 서랍을 뒤적거리며 이것저것 약을 조제해 줬습니다. 이건 조혈제, 이건 비타민 주사액, 주사기는 여기, 이건 칼슘 정제, 위장이 상하지 않도록 디아스타제, 이건 뭐 하며 애정을 담아 대여섯 종류의 약품을 설명해 줬는데 이 불행한 부인의 애정 역시 제게는 지나치게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이건 도저히 술을 참을 수 없을 때 먹는 약이라며 재빠른 동작으로 종이에 싸준 작은 상자. 모르핀 주사액이었습니다. 술보다는 덜 해롭다고 부인도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술의 취기가 불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참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알코올이라는 마귀 사탄한테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쁨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는 제 팔에 그 모르핀 주사를 놓았습니다. 불안감도, 초조감도, 수줍음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저는 극히 명랑한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몸이 쇠약해져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만화 작업에 열심히 매달릴 수 있었고 제 손으로 그리면서도 웃음이 터져나올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탄생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대만 맞는다는 게 2대가 되고 4대가 되었을 즈음 전 이미 모르핀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중독되면 큰일 나요. 약국 부인의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이미 심각한 중독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중독의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을 잔뜩 원하게 됐습니다. 부탁해요. 한 상자만 더. 계산은 월말에 꼭 할 테니까요. 계산이야 언제 하든 상관없는데 경찰이 귀찮게 해서. 제 주위엔 이렇게 항상 탁하고 어둡고 수상쩍은 음지인의 기운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충 얼버무려 주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부인, 키스해드릴게요. 부인은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물고 늘어졌습니다. 약이 없으면 통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저한테 그 약은 정력제 같은 거라고요. 그럼 차라리 호르몬 주사를 맞지 그래요. 누굴 바보로 하세요? 술이든 그 약이든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술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약을 쓰고 난 뒤로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덕분에 몸이 아주 좋아졌다고요. 나도 언제까지고 허접한 만화나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술은 딱 끊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고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부탁해요. 키스해드릴까요? 부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골치 아프네. 중독돼도 책임 못 져요. 또각또각 목발 소리를 내며 선반에서 그 약품을 꺼내옵니다. 한 상자는 못 줘요. 금방 다 써버리니까 반만 줄게요. 정말 째째하게. 어쩔 수 없죠.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주사를 한 대 놓습니다. 안 아파요? 요시코가 오물쭈물하며 제게 묻습니다. 당연히 아프지. 하지만 작업 능률을 올리려면 어쩔 수 없어. 요즘 나 활기찬 거 봤지? 자, 일을 해보자. 일. 저는 들썩들썩 신이 나서 대꾸합니다. 한밤중에 약국 문을 두드린 적도 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또각또각 목발을 짚고 나타난 부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키스를 하고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제 손에 한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이 약 역시 소주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끔찍하도록 불결한 것임을 사무치게 깨달았을 때 이미 저는 완전한 중독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파렴치의 끝을 달렸습니다. 저는 그 약을 손에 넣기 위해 다시금 춘하를 복제하기 시작했고 불구의 그 약국 부인과 문자 그대로 추악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젠 돌이킬 수가 없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부끄러움에 부끄러움을 덧칠하게 될 뿐이다. 자전거를 타고 아오바 폭포에 간다니 나 따위는 바라서도 안 될 일이다. 그저 추접스러운 죄에 한심스러운 죄가 겹치고 고뇌는 거저 강렬해질 뿐이다. 죽고 싶다. 죽어야만 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의 씨앗이다. 이런 생각들로 몸부림치는 와중에도 집과 약국 사이를 밤미치광이꼴로 오락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약의 사용량도 더불어 늘어갔기 때문에 빌린 약값은 어마어마할 정도의 액수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제 얼굴만 보면 눈물을 보였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그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다는 신의 존재를 걸고 도박을 할 정도의 굳은 결심을 하고 저는 고향의 아버지 앞으로 긴 편지를 써
제 모든 사정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답장은 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초조감과 불안감 때문에 약의 양만 더 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엔 주사 10대를 한꺼번에 맞고 큰 강에 몸을 던져버리자고 남몰래 각오한 날 오후, 악마적인 감으로 냄새를 맡기라도 한 것처럼 넙치가 호리키를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각혈을 냈다며? 호리키는 제 앞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그렇게 말하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얼굴로 웃어줬습니다. 그 다정한 웃음이 고맙고 기뻐서 저는 그만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다정한 웃음 하나로 저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매장당해버렸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실렸습니다. 좌우지간 입원부터 해야 한다. 뒷일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넙치도 조용조용한 말투로 자비로 넘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저를 설득했고 저는 의지고 판단이고 없는 사람처럼 그저 훌쩍훌쩍 울면서 두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요시코까지 해서 우리 넷은 꽤 오래 차를 타고 가다 사방이 어둑해졌을 때쯤 숲속에 있는 커다란 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결핵 요양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젊은 의사의 심히 나긋나긋하고 정중한 진찰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여기서 요양을 하시죠? 의사는 꼭 수줍은 것처럼 웃으며 말했고 넙치와 호리키 그리고 요시코는 저를 남겨둔 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시코는 갈아입을 옷가지가 된 보따리를 저에게 준 다음 말없이 허리띠 안에서 주사기와 남아있던 그 약을 꺼냈습니다. 역시 정력제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야, 이젠 필요 없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누가 권하는 것을 거부한 일은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제 불행은 거부할 능력이 없는 자의 불행이었습니다. 권하는 것을 거부하면 상대의 마음에나 제 마음에나 영원히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골이 생길 것 같은 공포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반미치광이가 되어 그토록 원하던 모르핀을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했습니다. 요시코의 말하자면 신과도 같은 무지에 감동받았던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이미 중독에서 벗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 곧바로 그 수줍게 웃는 젊은 의사의 안내에 따라 한 병동에 들어갔고 철커덩 하며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던 수면제 사건 때의 제 어리석은 헛소리가 참으로 얄궂은 형태로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 병동엔 남자 미치광이들 뿐인데다 간호사까지 남자여서 여자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은 고사하고 아예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결단코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미치광이들은 보통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병원에 수용된 자들은 미치광이이고 수용되지 않은 자들은 정상인이라는 겁니다. 신께 묻습니다. 무저항은 죄가 되나요? 호리키의 그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던 웃음에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판단이고 저항이고 할 생각조차 못한 채 자동차에 실려 여기까지 왔고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간들 제 이마에는 역시 미치광이,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인간, 실격. 이제 저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게 초여름이라 쇠창살이 박힌 창밖으로 병원들의 작은 연못에 붉은 수련꽃이 피어있는 게 보였는데 그 뒤로 석 달이 지나 뜰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했을 무렵 뜻밖에도 고향의 큰 형님이 넙치를 대동하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난달 말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젠 네 과거는 묻지 않겠다.
먹고 살 걱정도 없게 해줄 생각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대신 미련이야 많겠지만 당장 도쿄를 떠나 시골에서 요양 생활을 해. 네가 도쿄에서 저지른 일들의 모든 뒤처리는 시부타가 대부분 해놓았을 테니 그 걱정은 하지 말고. 늘 그렇듯 고지식하고 긴장한 듯한 말투로 큰형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 사나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말로 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부터 저는 점점 더 넋이 나간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다. 내 가슴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없고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젠 없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이제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유난히 무거웠던 것도 다 아버지 탓이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 잃었습니다. 큰 형님은 약속한 것들을 모두 정확히 실행해줬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동네에서 기차로 4-5시간을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도호쿠 지방에선 찾기 힘들 정도로 따뜻한 바닷가 온천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변두리에 있는 방은 5칸이나 되지만 얼마나 오래됐는지 벽이 다 흘러내리고 기둥은 벌레 먹은 상태인데 술인 엄두도 못 낼 지경의 초가집 한 채를 사서 나에게 주고 60이 다 된 머리카락색이 지독히도 빨간 주한 하녀를 한 명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3년이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그 데스코라는 늙은 하녀한테 몇 번이나 해괴망측한 짓을 당하면서 때론 부부싸움 비슷한 것도 하게 됐고 가슴의 병은 일진일퇴, 살이 올랐다 빠졌다, 각혈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젠 데스코에게 칼모틴을 사오라며 마을 약국에 심부름을 보냈더니 평소 사오는 상자와 다른 모양의 상자에 든 칼모틴을 사왔는데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자기 전에 열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통 잠이 안 와서 이상하다 하는 사이 배가 아파 급히 변소로 가니 심한 설사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3번이나 연달아 변소에 가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에서 약상자를 자세히 보니 헤모노튼이라고 하는 설사약이었습니다. 저는 드러누워 배에 유탄포를 얹으며 데스코에게 한 소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칼모틴이 아니잖아. 이건 헤모노틴이라고. 그렇게 입을 열었다가 제 풀에 그만 우후후 웃고 말았습니다. 페인이란 아무래도 희극명사인 모양입니다. 잠을 자겠다고 설사약을 먹고 그나마도 그 설사약 이름이 헤모노틴이라니. 지금 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 세상에서 딱 하나 진리 같다고 느낀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전 올해 27이 됩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이 넘은 나이로 봅니다. 이수기를 쓴 미치광이를 나는 직접 알진 못한다. 하지만 이수기에 나오는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으로 짐작되는 인물을 조금 알고 있다. 아담한 체구의 얼굴빛이 좋지 않으며 눈은 가느다랗게 위로 찢어졌고 코는 오뚝한데 미인이라기보단 미청년이라고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탄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수기엔 1930년에서 1932년까지의 도쿄 풍경이 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그 교바시의 스탠드바에 친구를 따라 2번 들러 하이볼을 마신 게 바로 일본의 군부가 슬슬 노골적으로 날뛰기 시작한 1935년 무렵이었으니 이수기를 쓴 남자와 직접 볼 일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2월 나는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피난가 있는 한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내 대학 동기로 지금은 모 여대에서 강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에게 내 친척의 혼담을 부탁한 게 있어
그 볼 일도 있고 겸사겸사 신선한 해산물을 좀 구입해서 식구들에게 먹이자 싶어서 배낭을 둘러매고 후나바시 시까지 갔던 것이다. 후나바시 시는 흙탕물이 된 바다를 마주한 제법 큰 도시였다. 새로운 주민인 그 친구의 집은 그 지역 토박이들에게 주소를 대며 물어봐도 좀 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추운 데다 배낭을 맨 어깨도 슬슬 아파진 나는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 한 찻집 문을 밀었다. 그곳 마담의 얼굴이 눈에 익기에 물어봤더니 10년 전에 교바시에서 작은 바를 운영했던 바로 그 마담이었다. 마담도 내가 바로 생각이 났는지 서로 호들갑스럽게 반색하며 웃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다들 그렇듯이 저번 공습 때 집이 불에 타 길에 나앉은 경험담을 피차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다. 그나저나 안 변하셨네요. 아니요. 이제 할머니가 다 되는데요, 뭘. 온몸이 비걱거려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여전히 젊네요. 아유, 당치도 않습니다. 벌써 아이가 셋이나 되는걸요. 오늘은 그 녀석들을 위해 장이나 볼까 해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흔히 하는 인사를 나눈 다음 둘이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문득 마담이 말투를 가다듬더니 혹시 요조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자 마담은 안으로 가서 세 권의 노트와 석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 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혹시 소설 소재가 될까 해서. 나는 남이 억지로 들이미는 소재로는 글을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줄까도 생각했지만 그 사진에 마음이 동해 우선 노트를 받아두기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혹시 무슨 동네 몇 번지에 아무개시라고 여대 선생을 하는데 그 사람 집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이 지역의 새로운 주민들끼리는 알고 있었다. 가끔 이 찻집에도 들른다고 한다. 바로 근처였다. 그날 밤 친구와 가볍게 술을 걸친 뒤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는데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노트를 읽었다. 그 수기에 적힌 내용은 배경이 옛날이긴 했지만 현대인들이 읽어도 크게 흥미를 가질 것 같았다. 어설프게 내가 그를 건드릴 바에 이대로 어디 잡지사에 부탁해 발표하는 편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줄 해산물은 건어물만 샀다. 나는 배낭을 메고 친구 집을 나와 다시 찻집에 들렀다.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그나저나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을 꺼냈다. 이 노트를 한동안 빌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이분 아직 살아있나요? 글쎄, 그걸 전혀 모르겠네요. 10년 전쯤에 교바시에 있는 가게 앞으로 그 노트와 사진이 든 소포가 왔는데 물론 보낸 사람은 당연히 요조일 텐데 소포에 주소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공습 때 다른 물건들 틈에 섞여 이것도 신기하게 무사히 남아 있었는데 나도 얼마 전에야 처음으로 끝까지 읽어보고. 울었나요? 아니요. 울었다기보단 끝이지. 인간도 그렇게까지 돼서야 이미 끝난 거죠. 그때부터 10년이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노트는 마담한테 고맙다는 인사 차원으로 보낸 거겠죠.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마담도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네요. 혹시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친구였다면 역시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마담은 무심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는 요조는 정말이지 순수하고 재치 있고, 술만 안 마셨더라면, 아니, 술을 마셨어도 하느님처럼 착한 친구였어요.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세 번째 수기. 오늘 밤 책 한 잔.